2014년 1월 14일 미국 캔자스주 로렌스. 이날 새벽 갑자기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카펫 위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옆에서 알리사와 바네사라는 소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소녀들은 아직 죽지 않은 남성의 몸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알리사는 바네사에게 내가 이 짐승을 죽일 테니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리사는 말이 끝나자마자 케이블 타이로 쓰러진 남성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알리사를 지켜보던 바네사는 그녀의 범행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하며 알리사에게 제발 그만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놀랍게도 바네사의 마지막 저항 덕분에 갑자기 알리사는 통제력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알리사가 힘을 잃은 순간을 틈타 바네사는 가위를 들고 케이블 타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네사가 남성의 손과 발에 묶인 케이블 타이를 모두 잘랐을 때 겨우 정신을 차린 알리사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바로 바네사의 정신을 제압했습니다. 다시 주도권을 잡은 알리사는 더 많은 케이블 타이를 가져와 이전보다 더 타이트하게 남성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알리사의 엄청난 기세에 모든 힘을 잃은 바네사는 무력하게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리사는 남성의 몸을 완전히 묶자마자 사냥용 칼을 꺼내서 남성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남성을 참수한 알리사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이젠 정말 우리는 자유라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날 알리사에게 살해당한 남자는 이 집의 주인인 52세 남성 해럴드 사스코였고, 해럴드를 살해한 소녀는 사라 맥린이라는 19세 소녀였습니다. 놀랍게도 알리사는 사라 맥린의 4명의 인격 중 한 명이었고, 알리사의 범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바네사도 사라의 인격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사라는 싱크대에 가서 칼을 닦았고, 바로 거실로 가 해럴드의 피로 벽에 자유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한 뒤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사라는 당시 그녀가 아르바이트 하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친척이 돌아가셔서 며칠 동안 출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는 강아지 올리비아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고, 해럴드 소유의 차인 니산 알티마에 시동을 건 뒤 차를 몰고 무작정 어디론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4년 1월 17일, 3일 동안 사장인 해럴드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자 그의 부하 직원들은 해럴드가 실종되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해럴드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럴드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집문도 여러 번 두드렸으나 이상하게도 당시 굳게 닫힌 문 안에선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창문을 살짝 열고 집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경찰은 집안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해럴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경찰은 집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뒤 해럴드를 구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럴드의 시신 근처에 맥주캔이 흩어져 있었고, 그중 3개의 캔에 수면제 잔여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럴드의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해럴드는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시관은 해럴드의 몸에서 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원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방어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해럴드의 자동차와 강아지 올리비아가 사라진 점, 그리고 그와 함께 집에서 동거하던 소녀 사라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그대로 집에 놓여 있었던 점 때문에 범인이 해럴드를 살해하고 사라를 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실종된 소녀 사라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고, 사라진 해럴드의 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령도 내렸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수사관들은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14년 1월 14일 이른 아침에 도난당한 해럴드의 자동차가 캔자스주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이날 아침 오클라호마 고속도로를 통해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뒤 사라의 가족들이 경찰서에 찾아와 방금 사라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인 결과 수사관들은 사라가 편의점 근처 공중전화를 사용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본 수사관은 괴한에게 납치되었다고 생각했던 사라가 혼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아마도 사라가 동거인 해럴드를 살해하고 그의 차를 타고 도주한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 발생 11일 뒤인 2014년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사라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근처에 있는 에버글라데스 국립공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잠을 자다가 공원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사라는 몸에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었고 차 안에는 총기류와 불법 약물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냥용 칼 2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체포되자마자 사라는 순순히 자신이 해럴드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다음 날인 2014년 1월 26일 경찰서에 끌려간 사라는 약 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왜 해럴드를 죽였냐고 사라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갑자기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서 해럴드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사라는 2년 전부터 살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했고 사건 발생 5일 전부터 해럴드를 죽이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은 사이코패스 살인마 사라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즉시 사라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곧 사라의 범행 소식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자신을 돌봐준 성공한 사업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라라는 소녀에 대해 대서특필했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사라를 피해 굶주린 괴물로 묘사하며 그녀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기사를 작성했고 이 기사를 읽고 분노한 사람들은 사라도 똑같이 목이 잘려 죽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자신이 해리성 정체성장애,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라의 변호인은 그녀가 과거에 겪은 사건 때문에 그녀의 몸에 4명의 인격이 생겼다고 말했고 해럴드를 죽인 것은 알리사이며 살인을 저지하려고 했던 바네사 그리고 사건을 방관하고 숨어서 지켜만 보았던 마일라와 노네임 이렇게 4명의 인격이 사라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라의 변호사는 수년 동안 사라가 해럴드의 집에 감금되어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했고 원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사라의 또 다른 인격인 알리사가 이를 저지하고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끔찍한 살인마 사라가 4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언론은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라라는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언론은 사라가 어떻게 무려 4명의 인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돌봐준 해럴드를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취재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사라 곤잘레스 맥리는 1994년 7월 9일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캔자스주 토피카에서 보냈습니다. 사라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옆집에 치매에 걸린 이상한 노인이 이사왔습니다. 그 노인은 비비탄 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다람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여 집 앞에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노인은 사라를 주시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사라가 혼자 있을 때 몰래 그녀를 붙잡은 노인은 사라의 옷을 모두 벗겨버렸고 강제로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추행했습니다. 너무 놀란 사라는 집으로 달려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놀랍게도 사라의 어머니는 딸에게 왜 옷을 벗고 돌아다니냐고 소리치며 사라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녀를 몇 시간 동안 방에 가뒀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치매에 걸린 노인은 다음 날부터 사라의 아버지가 출근하면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사라의 집 앞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사라는 아버지가 출근하지 않으면 노인이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출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차키를 몰래 숨겨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사라의 아버지도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라가 또 말썽을 부린다고만 생각하고 그녀를 심하게 혼내주었습니다. 이후 사라는 치매에 걸린 노인에 대한 트라우마로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부모님은 여전히 전혀 사라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홈스쿨링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라는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홀로 술을 마시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생활을 했으나 주변 사람들에겐 항상 친절했고 혹시나 사람들이 걱정해 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어렸을 때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가 1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매일 불량 학생들과 어울렸고 그들과 몰래 술을 먹다가 이제 막 20세가 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성은 사라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그녀를 위로해주는 척 했으나 결국엔 본 모습을 드러내었고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사라를 폭행하고 추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라는 자신이 당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으나 놀랍게도 사라의 어머니는 사라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만 했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당시 남편과 이혼 직전이었던 사라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을 닮아서 남편처럼 이성들을 유혹하고 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을 냈습니다. 심지어 사라의 어머니는 딸은 한 번도 남자에게 추행당한 적이 없고 오히려 딸은 평소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를 강제로 덮쳤다는 거짓 소문을 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에게 당하고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사라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사라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라는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사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지 못했고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집에서 나와 독립하기 위해 시시피자라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라가 일하기로 한 시시피자의 대표는 시시피자 프랜차이즈를 3곳이나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 헤럴드 사스코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헤럴드의 시시피자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미성년자들도 고용해주는 가게였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최고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시피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비슷한 또래들이었고 직원들은 함께 잘 어울리며 돈도 벌었으나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홈스쿨링만 받고 자란 사라는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미 사라는 홈스쿨링을 마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온 상태였으나 여전히 시시피자에서처럼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라의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시피자의 대표 헤럴드는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헤럴드는 사라의 팔과 손 그리고 목에 흉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슬픈 과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더 사라에게 신경을 써 주었습니다. 곧 헤럴드는 사라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충격을 받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헤럴드는 사라가 일어설 수 있게 돕겠다고 했고 사라와 함께 교회에 나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헤럴드와 사라가 친분이 쌓이자 헤럴드는 사라에게 그녀의 양아버지가 되겠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헤럴드는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것부터 사업을 하는 방법까지 모두 사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라는 점점 친절한 헤럴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자신보다 33살이나 많은 헤럴드를 양아버지가 아닌 정말 친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혼하여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헤럴드도 사라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핸드폰에 헤럴드를 아빠라고 저장했고 헤럴드도 핸드폰에 사라를 딸이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헤럴드는 자기 집에 여분의 방이 있는데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사라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시 사라는 이혼한 어머니 미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사라는 매일같이 어머니와 싸웠고 결국 어머니와 싸우기 싫어서 밥 먹듯이 외박했습니다. 사라는 내년에 성인이 되면 바로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럴드가 사라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 제안은 사라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의 17세 소녀 사라는 헤럴드를 정말로 존경하고 있었고 이미 그를 양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럴드가 한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처음에 사라와 헤럴드는 정말 아버지와 딸처럼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헤럴드는 사라에게 이제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헤럴드는 사라에게 대학 등록금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혹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금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헤럴드의 제안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앞으로 양아버지 헤럴드와 함께라면 밝고 희망찬 미래만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헤럴드는 갑자기 그녀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평소에 친절하던 헤럴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말없이 그는 사라에게 술과 약물을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어린 나이여서 통제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헤럴드가 준 술과 약물에 빠르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약과 술에 중독된 사라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자 헤럴드는 사라에게 끔찍한 고백을 했습니다. 갑자기 헤럴드는 이제부터 아빠와 딸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헤럴드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무려 33살이나 어린 소녀에게 끔찍한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헤럴드의 고백을 들은 사라는 너무 큰 충격에 깜짝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헤럴드의 고백을 거절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헤럴드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때부터 헤럴드는 사라에게 자기 집에서 머무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헤럴드는 사라에게 집세를 내라고 했고 가스요금과 전기요금도 청구했으며 심지어 넷플릭스 비용까지 사라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라는 헤럴드에게 총 2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헤럴드는 사라에게 당장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라는 돈을 갚기 위해 배드베스 앤드 비욘드라는 가게에 취직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가서 돈을 벌었으나 겨우 265달러의 급여만 손에 쥐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받아서는 2만 달러의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엎친데덮친 격으로 헤럴드는 이자까지 붙여서 사라에게 청구했습니다. 헤럴드에게 갚을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사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헤럴드는 사라에게 빠르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악한 제안을 했습니다. 헤럴드가 한 제안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신과 관계를 해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더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당장 어마어마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라는 어쩔 수 없이 헤럴드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렇게 헤럴드의 집에 감금되어 그의 노예가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헤럴드에게 빌린 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불어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럴드는 사라의 얼굴과 몸을 지적하면서 돈을 줄 테니 얼굴 과몸매를 성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헤럴드는 코 수술과 엉덩이 수술 그리고 가슴 수술을 하라고 지시했고 헤럴드의 압박을 못 이긴 사라는 먼저 코 수술과 엉덩이 수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라의 코 성형 수술에 6,000달러, 엉덩이 임플란트 수술에 10,000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이 비용은 모두 헤럴드가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헤럴드는 갑자기 수술 비용도 사라가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말하며 사라에게 수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비용 때문에 가슴 수술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사라는 수술 후유증 때문에 수개월 동안 진통제를 먹어야만 했는데 황당하게도 헤럴드는 진통제 비용도 모두 사라에게 청구했습니다. 결국 점점 사라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충격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사라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한 상태로 어떻게 헤럴드에게 빌린 돈을 갚고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사라의 인격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고 붕괴된 사라의 인격은 알리사와 바네사 그리고 마일라와 노네임이라는 4개의 인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알리사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격이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위험한 소녀였습니다. 반면 바네사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헤럴드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는 소녀였습니다. 노네임은 인격 중 막내였고 모든 상황을 방관만 하는 소녀였습니다. 마일라는 4명의 인격 중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고 바네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 이 사실을 다른 인격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네사는 계속해서 짐승 헤럴드에게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고 매번 이럴 때마다 알리사는 바네사를 저지하고 헤럴드를 살해하자고 제안했는데 바네사는 알리사의 폭력적인 모습을 비난하며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알리사는 4명의 인격 모두를 살리고 헤럴드의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몰래 헤럴드를 살해할 계획을 꾸몄습니다. 마일라는 알리사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이 사실을 바네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사라의 인격 알리사는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토끼 한 쌍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전에 구매해둔 사냥용 칼을 꺼내 그 칼로 애완용 토끼를 잡아 요리했습니다. 알리사는 범행 전 토끼를 대상으로 사전 연습을 해본 것이었는데 당시 이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던 헤럴드는 사라가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재밌다고 생각하고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술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헤럴드는 며칠 뒤 자신도 토끼처럼 사냥용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1월 14일 운명의 날, 헤럴드는 퇴근하자마자 사라에게 맥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라는 헤럴드에게 먼저 맥주 3캔을 가져다 주었고 4번째와 5번째 맥주에는 전자레인지 위에 숨겨두었던 수면제를 섞어 넣었습니다. 사라는 헤럴드가 취하면 수면제 맛을 덜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럴드가 취할 때까지 기다렸고 헤럴드가 점점 취기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그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건네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헤럴드는 맥주를 다 마시면 바로 그녀와 관계할 예정이니 사라에게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곤 헤럴드는 수면제가 들어있는 맥주를 빠르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헤럴드의 몸에 약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시 사라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알리사는 잠시 바네사의 저항이 있었지만 바로 그녀를 제압하고 얼마 전에 토끼를 잡은 방법으로 헤럴드를 제거해버렸습니다. 헤럴드를 살해한 혐의로 사라가 체포되자 언론은 그녀를 괴물로 묘사했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젊고 연약한 라틴계 여성 사라가 자신보다 훨씬 강력하고 재정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포식자인 헤럴드의 소나귀에 빠지게 되어 발생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라는 헤럴드에게 가지고 놀기 쉬운 바비인 형일 뿐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라는 자신을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괴롭혔던 헤럴드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헤럴드를 살해하고 도주했지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기 직전 플로리다에서 $200를 지불하고 2시간 동안 갈비뼈와 어깨에 문신을 받았는데 어깨에는 장미 문신 그리고 갈비뼈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새겼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웅덩이를 조심하세요. 그 얼음처럼 차갑고 깊은 곳에는 기괴하고 뒤틀린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사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사라가 체포되자마자 수사관에게 한 말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라의 또 다른 인격인 알리사가 이야기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서 헤럴드를 살해했다는 말 때문에 언론과 수사당국은 난리를 쳤고 이 말 때문에 이제까지 사라가 헤럴드에게 당했다는 모든 증거가 무시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라를 정신병자이자 악마로 묘사했으며 언론은 사라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어서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처럼 자신을 보호해준 헤럴드를 죽음으로 먼 판무파탈이라고 주장하며 사라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언론은 사라가 헤럴드에게 착취를 당한 소녀가 아닌 단순 룸메이트 관계였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계속해서 언론과 수사당국이 사라만 악마로 몰아가자 드디어 사람들이 나서서 사라의 편을 들기 시작했고 덕분에 결국 헤럴드의 더러운 모습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헤럴드가 자신의 피자 가게에 어린 소녀들만 채용했고 사라 이전에도 헤럴드는 피자 가게에서 일하는 소녀들을 희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조사 당시 헤럴드의 컴퓨터에서 나온 성인 영상과 사진 그리고 불법 성인 사이트 접속 목록을 근거로 헤럴드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더러운 백인 남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기 위해 헤럴드의 사업 파트너들과 지역의 유지들이 등판하여 라틴계 여성 사라가 무고한 백인 남성을 죽였다고 비난했고 항상 피해자는 백인이라고 말하는 등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당국은 헤럴드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모두 무시해버렸고 헤럴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5년 3월 배심원단은 사라가 고의로 자신을 보살펴준 헤럴드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라가 주장한 그녀의 다중인격장애도 완전히 무시되었고 결국 그녀는 5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사라와 그녀의 변호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정신질환이 있는 소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판결에 사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그녀가 처했던 환경과 정신질환 등을 고려했을 때 5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 판결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함께 주지사에게 탄원서도 보내고 법원 앞에서 시위도 하는 등 사라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도움으로 자신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겪고 있고 헤럴드를 살해한 것은 사라가 아닌 알리사였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라는 극적으로 25년형으로 감형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사라의 변호인들은 캔자스 주지사에게 68페이지 분량의 사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라가 헤럴드에 의해 길들여지고 인신매매되고 심지어 성노예로 일했다는 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25년형도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라가 석방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